이게 사실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된 발언 모두를 무죄로 2심이 뒤집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정치인의 거짓말을 허위사실 유포, 사서해보에도 꽤 법원이 최근 추세는 대부분 엄한 잣대를 들이밀었고요. 그런데 이 2심에서 180도 뒤집혔습니다. 특히 이 부분, 지금 여당에서 가장 비판과 이 판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골프 사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문제고 검찰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제지 때는 몰랐다. 혹은 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다.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요. 그 발언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저 부분이에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거 함께 골프 쳤고 유권자에게 고의로 거짓말한 이런 정도의 취지가 드러난다면서 유죄를 내렸는데 이거 원본 아니고 일부 조작된 거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어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죠. 사실 잘못된 판결은 기준을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저런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국어마저도 흔들리는 겁니다. 소설가 존 르카레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흔들면 기준은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조지 오웰도 1984에서 빅브라더가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은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고 쓸 수 있는 단어를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확대를 했을 뿐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없는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합성을 하거나 잘라 붙이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확대를 했던 이유는 모자에 붙어있는 볼 마커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 볼 마커는 골프를 쳤다는 증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 방송에서도 4명 비춰주다가 저 지금 클로즈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라는 표현이 어떻게 조작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확대라는 말과 조작이라는 말을 똑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판결로 이제 국어도 무너진 건데 저거에 대해서 사진이 확대된 거를 조작된 걸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에 대한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 사실상 판결문이 궤변을 넣은 거죠. 이거는 정말 무죄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심에서는 판단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명확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문맥과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이 가지는 의미를 봐야 한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단어는 가짜로 만드는 것이다. 국어에 있는 국어사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게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에 대해서 호응하는 앞뒤의 문맥은 조작이다.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이지. 이 두 개가 호응을 이룬다.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 확대라는 의미랑 조작이란 말이랑 같이 쓰는 시청자들 계시나요? 저거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저거를 논리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사진이 조작됐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골프에 대한 말은 의미 없다. 허위사실 아니다. 이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 판례 법리를 다 폐기하고 저는 이제 사실상 이 재판부가 기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됐던 사례를 다 날렸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거의 법률을 폐지하는 수준의 그런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저희 뉴스탑10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피 이게 원본 사진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던 이걸 보통 우리는 편집이라 부른다. 조작이라고까지 한다라는 취지의 탑10에서 뉴스탑10에서 여러 패널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을 이건 조작이라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무죄 이 부분을 내린 거거든요. 이 사진 원본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바로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입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오늘 이 골프 사진 조작에 힘을 실어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 사람이 자세하게 보여주라고 화면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라고 했어요. 주진우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역시 발언의 맥락을 봐야 돼요. 저 발언의 맥락 자체가 저 사진은 그냥 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골프를 친 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를 한 겁니다. 하도 이제 교우 관계가 없고 아예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해외에 출장 갔던 사진 중에서 볼 마커가 있는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아니 같이 사진도 찍고 볼 마커도 있어서 골프까지 친 증거가 있는데 이래도 발뺌할 거냐? 라는 차원에서 저 사진이 제시된 거고요. 저 사진이 제시돼서 저 사진 앵글만 보더라도 뭔가 조작해서 4명이 그냥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저 자체가 골프장 밖에서 해외 출장 갔던 사진이고 누가 보더라도 사진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만 확대한 것이 명백해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후보자들이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지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투표권자들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누가 투표권자 국민 누가 보더라도 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부인하는구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강력한 주장, 사진이 조작됐다라고까지 하는 그 주장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분해하듯이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사진은 이게 원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법 논리적으로 꽤 맞춘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저 부분도 역시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장현주 변호사님이요. 그래서 이 조작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좁게 볼 것이냐 또 넓게 볼 것이냐 뭐 이 부분은 또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했던 말을 보면 골프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 조작이라고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 취지 자체가 단체 사진 중에서 일부를 확대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작이다라고 했으면 뭐 합성을 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단체 사진 중에서 일부를 떼냈다라는 말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편집 과정을 거쳐서 확대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이 확대하는 의미 자체가 사실상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조작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좁게 보고 넓게 보느냐의 폭이 너무 커서 이게 1심과 180도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을 법조인께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김진욱 대변인. 사실은 뭐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심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도 무죄를 준 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 재직 땐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재판받을 때 알게 됐다. 혹은 해외 출장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지만 하위 직원 기억이 안 난다. 아까 얘기했던 사진 조작, 골프 사진 조작 얘기까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 영역,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 4개 다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물론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로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법 원칙을 저는 뭐 강조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안다, 모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해 왔지만 기억, 인식에 관한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그 기억이 조금 왜곡되고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오늘 다시 한번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의 발언이 연속적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4번이라는 것도 안다, 모른다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고 좀 전에 마지막 사진과 관련된 부분, 이 사진이 원본 사진이 제시된 상태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 좋게 확대한 부분이 아니라 마치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확대한 부분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측면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오늘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지난 검찰과 혹은 1심 재판부는 단순히 기억 영역이 아니라 대장동의 실무자 김문기 처장 혹은 백현동 관련 이 대장동과 백현동이 당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의도성 발언을 했지 않냐. 본인이 대장동과 백현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의로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들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면 그걸 완벽히 뒤집은 거기 때문에 기억 영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근데 그동안에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심 재판부는 단순히 기억 영역이 아니라 대장동의 실무자 김문기 처장 혹은 백현동 관련 이 대장동과 백현동이 당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의도성 발언을 했지 않냐. 본인이 대장동과 백현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의로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들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면 그걸 완벽히 뒤집은 거기 때문에 기억 영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근데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180도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 동종 범행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그 경기지사 시절에 당선 무효형 받았다가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 가지고 깨져서 내려왔던 그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결국은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언급한 동종 전력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그 예전 선거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다른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해서 처벌받았던 사례는 아닌데 저런 양형 이유에 보면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버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생겨버린 것이죠. 지금 엄격하게 본다, 조작이라는 의미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라는데 그건 굉장히 자의적이다라는 거에 다른 말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법 해석자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해석되길 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예측했던 게 거의 한 100% 저랑 의견이 똑같았거든요. 사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주진우 의원과 구자랑 변호사가 1심의 징역 1년을 두 분 거의 유일하게 정확히 맞추셨던 두 분이기도 해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그 주장이라는 거는 양측에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랍 왕자네, 우리 집에서 유전이 터졌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근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법리의 근거에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징역에 대해서 뭐 양형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게 맞았던 거는 기존 법리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180도 뒤집었는데 우리가 조작이라는 의미 국어사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거를 사실과 인식의 문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나는 그렇게 본다. 그냥 평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기존 법리는 다 폐기된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기준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나는 그냥 기억의 문제에 불과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씩만 붙이면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전부 무죄를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 최원장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이해슬, 정지호 판사가 3명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고 과거 판결 사례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아들, 조국 의원의 아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요. 최근에 고발사 주역에 손준성 검사의 1심을 뒤집은 여러 과거 판단, 판결 사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진우 의원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히 당선 무효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 원 정도 가려면 이게 2단계나 감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해당 재판부는 아예 전부 무죄를 내린 판단 이걸 그러니까 쉽게 국민의힘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부라도 아주 자그마한 사실관계만 유죄가 났더라도 당연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법리적인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긴 하지만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2심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무죄가 아니면 당선 무효형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무죄가 난 그 논리 자체가 저는 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범용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적어도 전문성 있는 법조인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리는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인조차도 주장을 못했을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법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히 백현동 웅벽 아파트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너무 간단한 법리 판단입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거예요. 이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판단한 건 뭐냐면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양쪽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 허위로 발언했다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에 있어서 1심은 당연히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 오늘 나온 2심 판결은 이것을 사실관계라고 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성남시장으로서 이거를 인허가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게 성남 시민에게도 참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라고 했으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주관적인 부분은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인허가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는 부분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한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협박한 발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인허가가 실질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해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뒤에 백현동 부분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신속한 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드러났다라고 했고 사법사의 오욕이라고까지 윤상현 의원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뭐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도 김진욱 대변인 이게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뭐 누가 보면 작지만 정치인들의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는 위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쏙 빠져나가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만 쏙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그 씌웠던 혐의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본인들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법부를 이렇게 능욕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법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단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저기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그럼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까? 이렇게 어떤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에 따라서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법부를 신뢰를 더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공당의 대표가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말해도 혹은 해외 출장 가서 함께 골프를 쳤는데 그 사람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됐냐. 여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다, 한동훈.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맞는 거다. 오세훈 대법원이 정의 바로 세우기를. 구자영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이재명 대표만 쏙 빠져나가냐는 비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도 그렇지만 예전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서 기존 법리를 깨고 내려와가지고 무죄됐지 않습니까? 그때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클럽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왜 기존 법리에 의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냐.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무죄됐던 사례 전에 어떤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른 사건들하고 악의가 안 맞아요. 국토부 협박 발언 이거는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하고도 악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인섭 씨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로비가 인정됐고 70억 받은 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인정됐는데 5년인가요? 그렇죠. 근데 김인섭 씨가 국토부에 로비했습니까? 성남시에 로비했잖아요. 그 성남시의 인허가권자까지 올라갔는지 아닌지는 판결은 남겨뒀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 성남시에 로비한 것까지는 드러나가지고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거 다 어디 날아가 버리고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래버리면은 다른 사건들하고도 안 맞고 판결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법리에 대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 나는 안 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의견으로 볼 수가 있나요? 의견이랑 사실관계는 혼합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넬까지 들고 왔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법에 의하면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된 발언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의견이 될 수가 있나요? 이거는 기존 법리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조정식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한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직접 선거 전후 직후 민주당 한 3명 중에 1명꼴로 한 60명 가까이가 저렇게 도열해 있어서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뭐 포옹하고 환하게 웃고 중간중간 저렇게 휴대전화를 체크하면서 전부 무죄에 대해서 여러 환한 표정을 졌던 민주당 의원들, 오늘 거의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 서울 고법 표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거 다 무죄로 정해놓고 논리 만들었으니까 빨리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1, 2심 하급시 판결이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면서요. 이제 이재명 대표 향방에 관한 키는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진 의원님. 네. 주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게 유죄든 무죄든 한 6월쯤이라도 신속 재판 결론이 나야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반기 안에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부분은 대법원이 빨리 신속하게 3개월 이내로 돼 있지만 빠르면 2개월 내에라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있어서 기본 규칙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선고를 해버리면 어디까지 거짓말로 평가받고 어디까지 의견 표명이 되고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도 국민들도 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발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의견 표명이다. 예.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요. 위중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1심에서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심을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중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위중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위중교사한 사람은 무죄이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이게 와닿지 않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증인한테 언제든지 피고인이 전화하고 변론 요지서 공유하고 증인신문사항 갖다 줘도 그걸 보고 증언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증판에 또 깔아줬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규율하는 법리인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원래도 신속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이재명 피고인 측도 이게 지금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재판에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27일이라는 상고장 제출 기한이나 상고 이호서 제출 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것이고요.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들쭉날쭉한 1, 2심 판결을 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르면 저 법상 3개월인 저 제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대법원이 1심 법원에다가 634 원칙 지키라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법원에서 1심 법원에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규칙을 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3개월은 마지노선이고 2개월 내에서도 충분히 선고를 해서 법리를 정리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짧게만 하나만 돼요. 그런데 어쨌든 1, 2심이 완전히 엇갈렸고 대법원은 법리 다툼만 하는 거고 양형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없다면 주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행이 나을 가능성은 극히 떨어진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 부분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백경동 관련 발언이 만약에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물론 대법원에서 직접 양형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 내려와야 돼서 다시 항소심에 와야 됩니까? 다시 와야 돼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유죄다 무죄다 하는 취지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대법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국민 앞에 이게 유죄다 무죄다 하는 결론은 대법원에서 2개월 내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유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유죄 확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두 일정 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2달이 있는 거고 오늘 물론 뭐 선거법 재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만 또 석 달 안에 대법원 선고에서 또 어떤 주주 의원 주장처럼 어떤 판단이 나올지 시간이 상반기 끝날 무렵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백현동 얘기를 주진우 구자랑 두 분이 말씀하셔서 사실 검찰이 제일 자신했던 게 백현동 발언이었습니다. 여기 이마저도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과거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게 도시계획 변경 자료에 대해서 특별법 4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죠. 네. 그 질의에 대해서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귀시가 질의한 혁신도시법 제43조에 따른 사항은 아니라고 통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뜻은 국토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라는 의미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앞서 봤다시피 그 사진 조작, 골프산 조작에 대해서 여권에서 많은 비판도 있는데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특히 백현동. 1심에서는 성남시 스스로 용도 변경했다. 이거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유죄를 내렸다면 오늘 재판도 말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과장이 됐으나 허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결국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사실상 과장된 표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부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었다라는 측면도 받아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이 협박이라는 부분, 뭐 압박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건 사실상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250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의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계속 법리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250조를 문헌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자면 뭐 후보자의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후보자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박을 했다라는 그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국토부가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재판부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주관적인 압박을 표현한 과장된 표현이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협박의 주체가 국토부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공직선거법 250조의 문헌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항소심 저희도 쭉 지켜봤을 때 구자랑 변호사님 증인 별로 안 불렀잖아요. 딱 2명 불렀을 때 백현동. 그것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렀는데 그 증인 2명이 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과장이지만 허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논리 구조에서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게 일단 대법원 판례에서는 문헌에 종합적인 그 맥락까지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게 돼 있는데 종합적인 고려를 안 하고 이 대표의 발언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봤어요. 이거는 마치 뭐 20g 정도 먹이면 죽는 독약이 있는데 한 번 5g, 한 번 5g, 한 번 5g인데 잘라가지고 이건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다 무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판단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 발언은 전체 맥락이 뭐냐. 백현동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이 있는데 이거 본인이 하셨죠라는 게 핵심이었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는 제 행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한 게 논란이 됐던 거고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본인이 판례를 들고 왔잖아요.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해서 이 전체 맥락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법에 따를 의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공문상에 적의 처리하십시오. 혁신도시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라는 게 증거로 나왔고 1심에서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가 법리로 딱 맞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조각조각 내가지고 의미를 다 분산시키고 말과 말 사이에 맥락이 넘어가는 걸 차단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앞에 혁신도시법 적용된다는 판례를 들고 온 건 다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그 법이 있으니까 직무유기에 대한 성립이 논해질 수 있고 그게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건데 그걸 다 도려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압박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했습니다라는 자기 행위에 대한 발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행위에 대한 발언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기존 법리에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다 언어의 의미를 쪼개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처벌받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뭐 궤변, 뭐 국어 실력이 의심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알겠어요. 사실 여당에서는 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도 유죄가 자신했던 이유 이거 딱 1.7% 아니냐. 그동안 거의 100명 중에 98명은 다 이 항소심에서 유지가 됐는데 1.7%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 박균택 의원의 말이 일단 오늘 항소심 결과로는 맞았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고비 때마다 꽤 사법적 고비 때마다 마지막에 기사회생했던 과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0년 대법원 상고심 무죄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뒤집혔는데요. 오늘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우 관련 바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저렇게 차에 타는 듯 하다가 다시 잠깐 되돌아와서 오늘 서울고법까지 나와준 민주당 의원들 일일이 인사와 뭐 악수를 좀 나누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 오늘 이 대표 얘기는 재판부에 감사하고 검찰과 현 정권이 이재명 대표 본인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했어요. 일단 정책으로 봤을 때 큰 대선과도의 걸림돌 하나를 뺀 셈이 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무겁게 채워졌던 족쇄가 오늘로써 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혹시라도 있게 되는 조기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에게도 엄청나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434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선거 비용에 대한 보존 부분을 국고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속해서 그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선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 더욱더 공고화될 가능성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대선과도 그렇고 만약에 또 이게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 434억 원을 뭐 시쳇말로 토해내야 됐기 때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큰 위기, 최대 고비였는데 일단 대선과도 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관련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